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꿈을 꾼 적 있으신가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꿈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 순간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던 68세 주인공 박미자 씨. 그날 이후 박미자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미자 씨는 경남 해송시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김도연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이서진 씨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다급하게 박미자 씨에게 연락했고 박미자 씨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 블랙박스 영상도 CCTV도 목격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금방 돌아올 거야. 박미자 씨는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박미자 씨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 씨는 분명 돌아올 거예요. 며느리 이서진 씨는 박미자 씨를 위로했지만 박미자 씨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박미자 씨와 남편은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지를 돌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남편 김태수 씨는 늘 아들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우리 아들을 찾습니다. 보신 분이 있다면 제발 연락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아들을 잃은 충격 이후로 더 심해진 겁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던 남편은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잃은 박미자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과 절망.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디에서도 아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미자 씨를 위로해준 유일한 존재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며느리 이서진 씨였습니다. 어머님, 이젠 저희 둘밖에 없잖아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곁에 있을게요. 며느리는 친딸처럼 박미자 씨를 챙겼고 손주 김찬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박미자 씨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반찬을 해와서 함께 식사를 했고 때로는 커피 한잔 하자며 박미자 씨의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주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힘들 텐데도 의연하게 박미자 씨를 위로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박미자 씨는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남은 인생은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박미자 씨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주를 바라보며 내가 이 아이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도 곧 일을 시작해야 해서 찬이를 봐줄 분이 필요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미자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웃집 박정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 씨, 아무리 며느리라도 너무 믿지 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공짜로 해주는 일은 세상에 없는 법이야. 박미자 씨는 박정희 씨의 우려를 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며 자신의 결정을 굳혔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꼭 연락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박정희 씨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박미자 씨는 살던 집을 팔고 며느리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손주와 며느리 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사 후 며느리는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박미자 씨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음식도 대부분 며느리가 직접 만들었고 박미자 씨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 용돈 명목으로 몇백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찬이가 아빠 없이 자라서 마음이 아파요.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옷을 입히고 비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싶어요. 박미자 씨는 손주를 위해 기꺼이 그 돈을 건넸습니다. 우리 손주가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박미자 씨, 며느리, 손주만이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박미자 씨는 며느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박미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난 집까지 팔고 들어왔는데 생활비도 넉넉히 줬고 용돈도 몇백만 원씩 챙겨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 순간 이웃 박정희 씨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결정이 어머님께 큰 충격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찬이를 위해서 저희는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미자 씨의 마음속에는 충격과 걱정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서진 씨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어머님을 모시고 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외로우신 것도 알고 있지만 노년의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사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미자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나를 버리는 건가, 쫓아내는 건가 하는 오해가 들 뻔했지만 곧 손주 찬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면 어른으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우리 찬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박미자 씨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조금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돈이 필요해요. 이민을 가고 싶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을 가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집도 구해야 하고 제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혼자서 찬이를 넉넉하게 키울 수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이 집 하신 돈 저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모두 찬이를 위해 쓸게요. 부탁드려요. 박미자 씨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손주를 사랑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큰 요청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할머니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건 너무 큰 금액이잖아. 아무리 이민을 간다고 해도 몇 억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모두 찬이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이민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찬이를 잘 키워야 하잖아요. 어머님, 손주가 외국에서 가난하게 살길 바라세요? 어머님 정도 능력이라면 손주를 위해 뭐든 해줄 수 있잖아요. 박미자 씨는 며칠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박미자 씨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으려 해도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지독한 불면의 늪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손주를 위해서라도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잘 살길 바라지 힘들게 살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미자 씨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이가 나중에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교육을 못 받았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을까? 모든 게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한탄하는 손주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미자 씨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부족하게 자랐기 때문에 결핍이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족인 손주만큼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넘기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남편도 떠났고 아들은 여전히 실종된 채 소식이 없는데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손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일지도 모른다. 결국 박미자 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비상금과 요양원 비용만 남기고 재산의 90% 정도를 며느리에게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손주를 보면 마치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고 그런 손주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남은 생은 요양원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집을 구해 혼자 사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외로움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무너졌습니다. 박미자 씨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며칠 전 며느리는 동창회에 다녀오겠다며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미자 씨는 홀로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손주가 깊이 잠든 줄 알았던 순간 아이가 몸을 뒤척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물에 뭘 타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그걸 자꾸 주고 있어요. 아빠는 엄마가 준 물을 고맙다며 그냥 마시고 있어요. 순간 박미자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니? 눈이 번쩍 뜨인 박미자 씨는 손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찬이야, 뭐라고 했니? 엄마가 물에 뭘 탔다고? 하지만 손주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박미자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네, 저 자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멍한 눈을 깜빡이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손주를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주는 잠꼬대를 했던 것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본 듯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자 씨는 그 말을 단순한 꿈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 생각이 스쳐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박미자 씨는 아들이 사라진 후 한 번도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종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찰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그 한마디가 박미자 씨의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가 물에 뭘 타고 있었어요.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평소 건강했습니다. 몸이 약한 편도 아니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박미자 씨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주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아들이 사라진 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주의 잠꼬대를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끝없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사라지고 손주와 며느리만이 마지막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박미자 씨. 순간 며느리에게 속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던 결정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재산을 넘기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더 이상 모든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손주의 잠꼬대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들이 실종되고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경찰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때요? 자기 남편이 실종됐는데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에 빠졌을 때 꿈속에서 남편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이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박미자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그리웠던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슬프고 애처로웠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입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나 버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미자 씨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어. 반드시 확인해야 해. 가슴속에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의문을 평생 풀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다음 날 박미자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찬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그래도 너희가 이민 가기 전에 할머니가 손주랑 좋은 추억을 남겨야 하지 않겠니? 놀이공원도 가고 찬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사주고 싶어. 재산을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한 뒤라서인지 며느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시겠어요, 어머님? 하며 동의했습니다. 손주 찬이도 기뻐하며 팔짝 뛰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놀이공원 가는 거예요? 돈가스도 사준다고요? 하지만 박미자 씨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미자 씨는 조용히 손주를 데리고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놀이공원이 아닌 것 같아요. 손주 찬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박미자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주 찬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누워서 잠시 꿈을 꾸면 돼. 찬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꿈을 꿔요? 저는 조용히 손주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잠에 들면 재밌는 꿈을 꾸고 일어나면 돼. 그러면 할머니가 약속대로 맛있는 돈가스도 사주고 장난감 로봇도 사줄게. 어때? 손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금세 얼굴을 밝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할머니. 그렇게 최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주가 깊이 빠져들기를 기다렸고 치료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를 유도해 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했던 말이 단순한 잠꼬대였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아빠가 아침마다 약을 먹는데 엄마가 물에 이상한 가루를 타고 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약도 다른 약으로 바꿔치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는 깊이 빠져든 채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그날의 기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엄마가 봐버렸어요. 제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손으로 제 입을 막더니 뭘 봤냐고 물어요. 저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그날의 기억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매가 너무 날카롭고 무서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봤다고 방금 자다가 깼다고 했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빠 물에 영양제를 타준 거라고 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실종되기 전 며느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제가 알겠다고 하니까 몇 번이나 다시 저한테 절대 오늘 봤던 일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봉인된 그 기억이 이제야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그러니까 손주 찬이의 아빠가 실종된 뒤로 찬이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손주는 그날의 기억을 통째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손주의 작은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동안 무슨 짐을 지고 살아온 걸까요? 얼마나 끔찍한 충격을 받았길래 그날의 기억이 통째로 없어졌던 걸까요? 손주 찬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그날의 장면, 며느리가 물에 타던 그 이상한 가루, 그것을 보고 있었던 손주를 향한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강제로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며느리, 내 마지막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 나와 함께 울며 아들의 실종을 한탄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를 향한 내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며느리 몰래 집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는 척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한껏 기분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양원은 못 가겠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분 좋은 표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도 다 알아놓고 오늘 들어간다고 말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당일날 안 간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짜증과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도 못 가겠고
너희 이민 가는 돈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도 못 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이라도 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 아무튼 너희한테 돈 주기로 했던 거 모두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요양원에 갈 생각도 절대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 뭐라고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도 상냥한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돈도 못 주겠고 요양원에도 못 가겠다고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 바꾸는 시어머니는 필요 없으니 나가시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손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말을 바꾸고.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워요? 제가 화내는 게 웃으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당장 나가세요. 당장.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옷을 잡아 끌며 문 밖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몸이 휘청였지만 차분하게 캐리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 미리 구해두었던 여인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여인숙방 한 구석에 앉아 망연자실한 채로 한동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고 손끝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떠난 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박정희 아주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며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왜 그렇게까지 반발했을까요? 우리 며느리는 내 딸 같은 애인데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박정희 아주머니 말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재산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어떻게든 밝혀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며느리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뿐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잣말이라도 하거나 혹은 통화를 하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 반드시 단서가 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며느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 마침내 저는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모자를 눌러쓰고 정자에 앉아 하루 종일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가락이 저려왔고 다리는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아파트 출입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늦은 밤 아파트 출입문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자마자 재빨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꿔둔 것입니다. 정말 철두철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손주 찬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찬이야, 할머니야. 할머니, 문 좀 열어줄래? 할머니예요. 정말이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 우리 찬이.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았니?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찬이야, 잠시만 기다려줄래?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걸 두고 갔거든.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숨겨둔 곳들로 향했습니다.
서랍장, 옷장 구석, 거실 장식장 뒤편, 침대 아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들을 회수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꼭 다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와서 우리 찬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러니 할머니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줘. 알겠지? 저는 그렇게 약속을 남긴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사실을요. 제가 며느리 집에서 쫓겨나 여인숙으로 향했던 바로 그날 밤, 며느리는 제가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글쎄 갑자기 돈 주기로 했던 것도 못 주겠다고 하고 요양원에도 못 들어가겠다고 한다니까.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밤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를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내 변심이 엄청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며느리의 말투는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무슨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망난 노인네라고 여기는 걸 보니 허무함이 나왔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저러니까 정말 미쳐버리겠어.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말해주면 어떻게 달래보기라도 하겠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러니까 말이야.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노인네 다시 집에 불러들여서 잘 타일러봐.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집 팔아서 생긴 돈이 30억이야. 그 많은 돈을 쉽게 포기할 순 없잖아. 그 돈을 받아야 우리가 외국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노망난 할머니 잘 달래본다 생각하고 화해하는 척이라도 해봐.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받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 집안에 시집가서 아이도 낳아주고 억지로 시부모들 비위까지 맞추면서 노력했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편도 보내버렸고 저 할머니한테 남은 돈만 뜯어내면 되잖아. 순간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기에 남겨진 것을 확인한 순간 제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낼 때 보내더라도 돈을 받고 보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든 돈만 뜯어낸 다음 자기 아들처럼 저 할머니도 보내버리자고.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약속했던 대로 해외 나가서 놀고 먹고 부자처럼 살아보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 아들은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다음 차례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이렇게 당하기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실종된 이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후, 저는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 제가 확보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며느리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듯 예전처럼 무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며느리를 소환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고 합니다. 녹음된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노인네도 확 보내버릴까?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 보낼 때 보내더라도 돈을 받고 보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든 돈만 뜯어낸 다음 자기 아들처럼 저 할머니도 보내버리자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래도 계속 부인하실 겁니까? 경찰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동안 그녀가 쌓아왔던 거짓된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대화 속 남자는 며느리가 제 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애인이었고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결혼한 이후에도 그 남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손주를 저에게 맡기고 밤늦게 나갔던 것도 다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 아들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남자와의 연락을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애인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이 그녀가 짜놓은 계획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순진하게 그녀를 믿었고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신뢰를 이용해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그리고 구치소로 향하는 순간까지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찬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였습니다. 그런 악마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해도 제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잃은 아들이 돌아오느냐고. 그녀는 더욱 격하게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죗값은 내가 치러야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되었고 결국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돌이켜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허망한 승리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내 남편도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단 하나 남은 존재, 손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지낼 집을 구했습니다. 손주 찬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이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주 찬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빠가 엄마 때문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고 혼자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선생님이 걱정스레 연락을 해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아이에게 엄마이자 아빠이자 할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하루하루 힘을 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을 꿈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항상 슬프고 애처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듯.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멀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꿈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향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잔잔한 미소를 띠며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꿈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내 손주가 조그만 손으로 내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는 동안에도 나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다면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손주를 위해 다시 힘내서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박미자 씨가 상처를 극복하고 손주 찬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따뜻하고 진실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